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김지양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 제목은 이제 보수 기독교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사 방법은 이제 FGI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FGI라 하면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말로 돼서 우리말로 하면 표적 집단 면접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데서 보시면,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하고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1000명이나 500명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표본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대개 결과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량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FGI는 이제 정성조사 혹은 질적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생각을 다 대변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큼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좀 깊은 면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조사입니다. 따라서 FGI 조사에서는 대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조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기독교인 보수층으로서 태극기 집회 참석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향후에도 참석 의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 여건상 그러지 못해서 우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하고 대구를 했습니다. 광주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층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광주에선 보수층을 저희가 좀, 초청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분들 가운데서도 보수층은 존재합니다만, 그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런 조사에 응하기를 좀 꺼려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못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20대, 30대 한 그룹, 그다음에 40대 한 그룹, 50대, 60대 한 그룹, 대구에서 50대 한 그룹, 이렇게 네 그룹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심층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그룹은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FGI 진행할 때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시면 왜 그 수사할 때 그 취조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쪽 방에서는 이쪽을 관찰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된 방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 동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한국 사회 동향을 물어본 이유는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인데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현재 움직임이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북한을 좀 미화하고 있다.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소수 상류층이 잘 사는 사회다.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갈등이 많다. 이때가 이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임대인, 임차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 이야기들은 한국 사회가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 개신교인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의 첫 번째 팩터가 한국 사회는 공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15 총선 결과는 재앙적이고, 이 4.15 총선 결과 때문에 보수가 괴멸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현재 정부는 독재 정부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세대 갈등이 있다. 젠더 갈등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다. 수도 이전 갈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지 그 동기를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소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건데, 이 국론 분열은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론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현재 그때 이제 군인 월급을 사병 월급을 인상한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군인 월급을 인상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수도 이전이라는 문제라든지 임대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포퓰리즘 현상이고, 이런 포퓰리즘은 공산화하고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언급됐던 것들이 조국 사태, 추미애 아들 문제, 윤미향 문제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진보 개혁, 진보층들이 조국이나 추미애 아들 윤미향을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크게 보면 보수 개신교인 머릿속에 한국 사회는 공산화와 그리고 독재,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한국 사회가 이미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은 우선 좌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자체가 좌파 정권이고요. 그리고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실체를 잘 모른다. 저들의 정체를 잘 모른다. 저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잘 드러내지도 않는다. 게다가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들도 드러낼 건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을 건 드러내지 않는 식으로 해서 기사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도 장악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얘기들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 좌파에는 유시민과 같은 그런 빅마우스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여론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 그렇지만 보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여론전에서는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헤게모니 장악의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은 좌파 시민사회 세력이 너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권만 좌파 정권이 아니고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도 모두 다 진보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 사회를 전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파가 장악하고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전교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들이 자라난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나서 지금 다 좌파 세력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들, 이런 정책들을 피다 보니까 국민들이 현혹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 이념 현상이 전교조의 교육,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좌파가 한국 사회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거고요. 이런 헤게모니 장악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권이 너무 오만한 정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만한 정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4.15 총선 때 의석수를 절대 의석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이 의석수를 못 얻었고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에서도 취약하고 있어서 이런 취약한 보수 세력이 현재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지금 공산화 사회가 되어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수적 정치 이념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부모님 영향이 기본적으로 컸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참석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광우병 사태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광우병에 대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기는 별로 정치에 관심 없었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부모님이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데 그 부모님 모시고 나가면서 거기에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이런 이념에 눈을 떴다. 이제 그런 부모님 영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영향 때문에 보수적인 이념을 갖게 됐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 수밖에 그렇게 흘러갔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고 개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배우자를 누굴 만났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하고 나하고 굉장히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유는 내 형제는 잘 못 살기 때문에 좌파적으로 흘렀고 나는 쪽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수적 이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 성향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이념이 좀 달라진다는 걸 느꼈고요. 이렇게 이념의 자극을 받았다가 구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대북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북한과의 충돌과 갈등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난하거나 북한과 대결 자세를 펼치지 않고 옹호하는, 묵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에 대한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대북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이념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정부를 보면서 저는 사회주의 정책이 얼마나 불합리한 정책들인지 이걸 깨닫게 되면서 보수님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박근혜 탄핵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근혜 탄핵은 우파를 각성시킨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극우파가 결집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게 박근혜 탄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문제라든지 본인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문제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는 차별금지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접하면서 보수적인 이념을 갖게 됐고 그런 이념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보수적 이념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대통령을 물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보수파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일까라는 관심에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뭐 여러분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응답된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왜 존경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이룬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경부고속도라든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렴하고 사욕이 없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 오로지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고 나라만 걱정해서 우국충정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보수의 정신적 지주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 이유를 들어보면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건국의 의미 한번 다시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문제가 이런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째로는 그야말로 나라를 정부를 수립했다고 한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이제 순수한 건국의 의미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라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금세 공산화됐을 것이다. 따라서 공산화를 막은 대통령으로서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6.25 때 미국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친미 정책을 펼친 것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존경한다는 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삼천교육대로 대표되는 그런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이 현재도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요. 필요 없다는 의견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이 그 당시엔 필요했지만 현재처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심 없는 그리고 청렴한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자에게도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보수는 누구냐? 이들이 생각하는 보수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가장 큰 요인은 반공이었습니다. 반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공산당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보수고 공산당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다른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 보수의 정체성의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시장경제입니다.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더 추구를 해야 돼야 보수고 그리고 친기업이면서 반노조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수다. 노조에 좀 더 친화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보수가 아니다. 이런 인식들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좀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노년층과 영남, 자산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보수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수층의 어떤 성향은 안정지향적이고 법치를 중요하게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보수 주자들이 보기에 보수는 반공과 시장 경제를 추구하면 보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수 중에서도 극우파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극우파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무조건 빨갱이로 낙인 찍는 사람들이 극우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좌파다라고 얘기 아니라 거의 빨갱이 수준으로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구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과격한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구급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반공을 가치로 해서 상대방에게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구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그 참석자들은 저희가 사전에 참석할 때 이념 좌표를 1점부터 10점까지 주고 0점부터 10점까지 주고 그 중에서 7점 이상 된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보수주의자로 해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극우파에 대해서는 이 극우파 이미지 뭐냐를 물어볼 때는 극우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빨갱이 낙인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FJ 다 끝나고서 맨 마지막에 한번 슬쩍 지나가듯이 질문 던졌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참석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본인들도 자기들이 내린 극우파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는 극우파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묘한 아이러니도 좀 한번 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애국보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국보수라는 그런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애국보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는지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했더니 애국보수는 반공을 가치로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애국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빨갱이 세력에 대해서 그 저항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면서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큰 세력들이 애국보수라는 거죠. 한마디로 애국보수라는 것은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극우보수의 또 다른 표현이 애국보수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 이분들 전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고요.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던 분들이었는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계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있더니 크게 두 가지 계기였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근혜 탄핵 사태입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박근혜가 잘못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뭐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닌데 저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박근혜를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는 우파적 각성을 한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박근혜 이제 탄핵이 문제가 되면서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 과정 속에서 좀 의기소침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는 이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좌파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큰 계기는 조국 사태였습니다. 조국 사태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파의 총결집되는 계기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동안에 좀 억눌려 있었지만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걸기할 수 있는 집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이제 거기서 찾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는 꼴을 볼 수 없다. 내가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했냐 했더니 가족이 큽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거나 배우자가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지인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에도 교회 지인들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참석을 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태극기 집회 참여 후에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우파의 동지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대부분 다 자기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라는데 놀랐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눈물이 나타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억눌리면서 우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좀 어려웠던 이런 상황 속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동질감도 느끼고 또 용기도 얻은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파로서의 이념을 강화하는 교육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사회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논리도 설지 않았는데 집회에 나가서 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현실의 실체도 깨닫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자들이 알 수 있었다. 이런 교육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파 결집과 투쟁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공화당에서 하는 집회도 있었고 또 다른 유튜버가 이제 또 주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주도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전부 개신교인들이니까요. 이분들에게 거기 참석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어떤 의도였냐면 이분들이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번 질문했던 건데 뜻밖이었습니다. 뭐냐면 전광훈 목사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주된 이유는 기독교라는 것보다는 접근성과 대중성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 태극기 집회는 광화문 내거리, 지하철 나오면 바로 모인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웠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 중에 언론에 제일 많이 나왔고 제일 유명했던 게 정광훈 목사 집회였기 때문에 참석했던 거다라는 걸 줬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석했던 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었던 거고요. 정광훈 목사 주도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격했다든지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든지 등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혹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 갈등은 없었는지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나 혹은 뭐 장로님이라든지 혹은 다른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그럼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은 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옛날엔 좀 정치적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가 누군가 이제 그 신고를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나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긴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서로 간에 이제 그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서로 간에 배려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되도록 정치적 발언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반정부적인 그런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목사님이 좀 진보적인 그런 내용도 얘기하시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교회에서는 되도록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저희 이번 FJ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 이것을 마치고 나중에 종합 토의 때 다시 한번 좀 언급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